다섯 번째는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입니다. 전동기를 기동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속도 제어를 해야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속도 제어라고 하는 것은 유도전동기에서 토크와 속도 특성 곡선의 변화를 시키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속도 제어를 하기 전에 안정적인 운전 조건, 즉 안정적인 속도 제어 조건에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운전 조건을 보시게 되면 회전의 변화량분의 Tm은 전동기 토크의 변화량입니다. 그리고 TL은 부하 토크의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두 개의 곡선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는 속도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토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가 속도가 되고요. 여기도 토크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전동기 토크는 이렇게 변한다고 보겠습니다. 얘를 Tm. 그리고 부하 토크는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겠어요. TL. 부하 토크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는 전동기 토크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하 토크가 이렇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TL.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식으로 한번 세어보면 속도의 변화량분의 전동기 토크의 변화량은 자, 양수잖아요. 그렇죠? dn분의 dtm은 얘는 0보다 커요. 비례한다고 이렇게. 속도의 변화량이 증가하면 전동기 토크의 변화량도 증가하잖아요. 얘는 증가라고요. 증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플러스를 뜻하는 거죠. 자, 얘는 감소하잖아요. 얘는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그러면 dn분의 dtl은 뭐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하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에서 dn분의 dtm이랑 dn분의 dtl을 비교해보면 자, 얘는 속도가 증가하면 부하 토크가 증가하네. 얘는 플러스라는 얘기고요. 얘는 속도가 증가하는데 얘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네요. 감소하잖아요.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게 크다는 얘기예요? 얘는 이게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안정적인 운전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 시점에서 보도록 할게요. 이 시점에서. 자, 이 시점에서는 얘는 전동기 토크는 요만큼이고 부하 토크는 요만큼이에요. 그러면 부하 토크가 크면 전동기 어떻게 해요? 멈추려고 하잖아요. 전동기 토크가 크면 회전하려고 하는 힘이 큰 거니까 속도는 어떻게 해요? 증가하죠. 근데 부하 토크가 크면 어떻게 돼요? 부하 토크가 크면 부하가 더 무거운 거니까 전동기는 점점 속도가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전동기 토크랑 부하 토크를 비교해 봤을 때 얘가 크면 속도는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전동기 힘이 더 크니까. 근데 전동기 토크와 부하 토크를 비교했을 때 부하 토크가 크다라고 하면 속도는 감소하게 돼 있어요. 전동기 힘이 더 작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 주시고 이 점에서 얘는 전동기 토크와 부하 토크를 비교해 보면 부하 토크가 크니까 속도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돼요.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얘는 속도가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고요. 자, 이 시점에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전동기 토크와 부하 토크를 보면 얘는 전동기 토크가 크네요. 부하 토크랑. 그럼 얘는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속도는 뭐예요?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위험 속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떠한 점에 있든 간에 얘는 전동기가 정지하든 아니면 무한대로 가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불안정 운전 영역이 된다 이거예요. 이 조건일 때에는. 그렇죠?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이 시점을 보겠습니다. 얘는 부하 토크이고 얘는 전동기 토크예요. 그럼 전동기 토크가 크네요. 그럼 전동기 토크가 크면 속도는 증가해요. 그럼 이쪽으로 가겠죠. 그럼 이 시점에서 보겠습니다.
얘는 부하 토크이고 얘는 전동기 토크예요. 그럼 부하 토크가 크니까 속도는 감소하네요.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결국에는 얘가 이 점으로 뭐예요?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계속 회전을 한다 이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결국은 뭐예요? 안정적 운전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때.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들 유도전동기 토크 곡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이 유도전동기는 어디에서 운전해요? 이 부분은 기동의 영역인 거고 이 부분이 운전의 영역인 거잖아요. 그러면 전동기 토크가 이러한 방향일 때 그죠? 안정적인 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는 안정 운전 영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불안정 운전 영역이다 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도전동기가 토크가 어디에서? 요 영역에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안전적인 운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뭐 하겠다? 속도를 제어가 이루어지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도 제어에 대해서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인지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 내용 당연히 문제 나오겠죠. 전동기가 안정적인 운전을 하기 위한 조건인 거니까. 그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라. 자, 그 다음에 유도전동기에 토크가 나옵니다. 우리가 속도를 제어하는데 왜 토크가 나옵니까? 토크가 바로 회전력인 거고 토크가 증가하면 속도는 증가하게 될 것이고 토크가 감소하면 감소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토크의 제어가 속도의 제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유도전동기의 토크에 대한 식은 앞에서 유도했다시피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 토크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 즉 속도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 이 전압을 제어한다거나 또는 주파수를 제어한다거나 또는 극수를 제어한다거나 또는 여기에 있는 임피던스, 슬립 등을 제어해서 속도 제어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식을 보고 이 식에서 어떠한 걸 조정하면 속도 제어가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결국에는 뭐예요? 식을 잘 알고 이해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유도전동기에서 어떠한 속도 제어법이 있는지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극수변환법입니다. 나와 있는 거니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속도 n이라고 하는 것은 1-s p분의 120f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p값을 조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p값을 조정하면 된다. 읽어보면 고정자 권선의 접속을 바꿔 고정자 극수를 바꾸는 방법이다. 고정자 권선의 결선법을 바꿔서 극수를 바꿔서 회전 속도를 바꾸는 그런 방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 고정자의 극수를 바꾸면 회전자의 극수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농형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내가 바꾸지 않아도 저절로 극수 변환이 됩니다. 어디에서? 농형에서는. 그런데 권선형 같은 경우에는 얘도 권선을 극수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편하고 구조가 복잡하겠죠. 그래서 이 극수 변환법 같은 경우에는 농형에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농형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 여기 보면 고정자 극수가 바뀌는 경우 회전자의 극수도 이에 따라 같게 바꿔야 된다. 농형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극수 변환이 된다. 근데 권선형 같은 경우에는 슬립링을 통해서 회전자 권선의 전원화염으로 구조가 복잡하다. 따라서 이 극수 변환법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농형 유도전동기에 사용이 되고 권선형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원 주파수 제어법입니다. 전원 주파수 제어법. 주파수 F. 이거를 바꾸면 회전자 속도가 바뀌겠네요. 그쵸? 이거에 대해서 읽어보게 되면
전원 주파수를 변화시키면 동기 속도가 주파수에 비례해서 변화하게 됩니다. 이때 자, 이 유도전동기의 전압은 4.44fn파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주파수가 변화하면, 증가하면, 자, 얘는 공급전압은 예를 들어 일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공급전압이 일정하단 말이에요. 일정한데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면 자속은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자속은, 공급 내 자속은 일정해야 됩니다. 얘가 어떻게 된다? 이 자속이 일정해야 된다. 그러면 주파수가 증가하면 이 자속이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공급전압도 같이 증가, 비례해 줘야 됩니다. 즉 주파수 변환을 하려면 전압도 같이 증가를 한다. 즉 여기 보시면 전동기의 자속 밀도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F분의 V1이 일정하게 하는 제어를 해줘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이때 주파수 변화는 인버터를 이용해 사용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가변 주파수 전원 공급장 CV, CF라는 거죠. CBCF가 아니라 잘못 썼네요. VVVF, VVVF 이렇게 얘기합니다.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다양한 전압, 다양한 주파수 변환 장치를 사용해서, 그렇죠? 전압을 인가 주파수를 변환시켜서 속도 제어할 수가 있다. 이때 주파수를 증가하게 되면 기억해 두세요. 출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출력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등가요로에서 출력을 담당하는 R값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률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효율도 좋아진다.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라. 이 주파수 전원 제어법, 전원 주파수 제어법 같은 경우에는 자속이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F분의 V가 일정해야 되고 이러한 전압도 바꿔주고 주파수도 바꿔주기 위해서 VVVF라고 하는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전원 공급 장치를 이용한다. 이때 주파수가 증가했을 경우에는 출력이 증가하고 효율도 증가하고 역률이 좋아지더라 라는 내용과 어디에 쓰냐면 선박, 추진기 또는 포트모터 등에 사용이 된다. 여기서 모르는 거 뭐예요? 포트모터죠. 포트모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실 감는 실을 이렇게 감는 데 사용되는 모터를 우리 포트모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전원 전압 제어법입니다. 전원 전압 제어법. 자, 여기에서 전원 전압 제어법에서 얘기했을 때는 우리는 토크에 대한 식을 또 얘기를 해야 되겠다. 토크 T는 오메가 S의 V1 제곱에 어떻게 됐나요? R1 플러스 S분의 R2 다시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다시의 제곱에 S분의 R2 다시 요거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때 여기에서 여러분들 뭐가 있었냐면 속도 제어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바로 슬립이 거의 0에 가까운 영역에서 속도 제어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S가 거의 0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무한대분의 R2니까 얘를 뭐 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R1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럼 얘는 S분의 R2 다시 S분의 R2가 하나하나 이렇게 없을 수 있네요. 이렇게. 맞죠? 그럼 얘 식을 다시 한번 적게 되면 토크는 오메가 S분의 V1 제곱에 여기를 R2 다시에 S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맞아요? 그럼 토크가 일정하면, 얘가 일정하면 슬립 S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얘가 일정하면 슬립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전압을 증가하면, 그쵸? 슬립은 감소하네요. 그죠? 맞아요? 그럼 슬립이 감소하면 속도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근데 여기에서 이것을 또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토크와 회전수에서 이게 여러분 토크 곡선이잖아요. 그죠? 토크 곡선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전압을 올리잖아요. 얘는 이렇게 돼요. 또 전압을 올리잖아요. 곡선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부하 토크가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고 볼게요. 부하 토크가.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볼게요. 그럼 여기를 자세히 보게 되면 자, 얘가 전압이 제일 높을 때 뭐 V 얘는 0.9V 얘는 0.8V라고 했을 때 전압을 올리면 슬립이 이쪽으로 이동하네. 여기는 슬립이 0인 거고 여기는 슬립이 1인 되잖아요. 기동시니까. 그럼 결국에는 전압을 올리면 이쪽으로 올리면 슬립은 떨어지고 그죠? 속도는 증가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제어할 수 있다. 이게 전압 제어법이다.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거 나온다고 이거. 그죠? 우리가 전압을 알고 슬립을 알면 속도를 알 수 있잖아요. 이거잖아요. A는 1-S의 P분의 120F잖아요. 그럼 내가 전압을 올리면 슬립이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슬립을 알면 속도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전압을 몇 배 했다. 그러면 속도가 얼마가 되느냐. 그럼 이거면 슬립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구나. 그 슬립을 구하시면 되고 그 슬립을 갖고 속도를 구해주시면 된다. 근데 사실은 슬립이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거의 슬립이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거예요. 완전하게 뭐 이런 게 아니라 거의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압제어법에서는 이걸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프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저항제어법입니다. 2차 저항제어법은 비례추이죠. 이 비례추이를 이용한 거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권선형 회전자의 슬립링을 통하여 외부 저항을 접속하고 이것을 변화시켜 2차 회전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REX를 조정하게 되면 토크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가 이게 변화한다고 이렇게.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부하 토크가 이렇게 됐을 때 뭐 이렇게 되든 뭐 일자로 되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럼 얘는 여기에서 운전 중이다가 R2를 바꾸면 여기에서 또 안정이 되는 거죠. 그럼 속도가 어떻게 돼요? 내려갔네. 그렇죠? 다시 또 여기서 운전하다가 R2를 더 증가하면 일로 가잖아요. 일로 가고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속도가 여기에서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렇죠? R2를 증가하게 되면 속도가 이렇게 바뀐다고요. 맞죠? 그럼 R2를 감소하게 되면 속도가 이렇게 바뀐다고요. 즉 결국에는
이 B의 추이는 R2를 증가하면 슬립이 증가하게 되고 슬립이 증가하면 속도는 감소하는 이걸 이용한 거죠. 그럼 반대로 R2를 감소하면 슬립은 똑같이 감소할 것이고요. 속도는 증가한다. 이것을 이용하는 거죠. B의 추이는. 그렇잖아요. R2를 증가하면 얘가 속도가 이렇게 됐다가 감소하면 속도가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읽어볼게요. 속도 제어용 저항기를 기동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얘는 이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회전자 2차 저항의 가변을 통해서 속도 제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동도 할 수 있다. 같이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항의 가감을 통한 속도 제어로 저항선이 커지며 효율이 저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저항을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동선이 증가하게 되고 효율은 감소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조작이 간단하고 저렴하고 그 다음에 기동 토크나 전류 특성이 좋다. 그쵸? 좋다. 속도 제어를 연속적으로 원활하게 수행하며 크레인, 권상기 등에 널리 사용된다. 이게 2차 저항 제어법이 되겠습니다. 비례추이는 기존에 앞에서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동일한 원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섯 번째는 2차 여자법입니다. 이 2차 여자법도 권선형 유도전동기에 사용이 되는 그런 속도 제어법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도전동기의 등가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R1, 여기는 X1 될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2차 측에 여기가 R2, 여기가 X2, 그리고 여기는 단락된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는 SE2, 운전시면 여기는 SX2 또는 S분의 R2, X2 이렇게 쓸 수 있죠? 운전 중에. 맞죠? 자, 여기서 2차 여자법이라고 하는 것은 읽어볼게요. 유도전동기 회전자 권선의 2차 기전력 SE2와 동일한 주파수의 전압 E3를 가해 그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속도 제어하는 방식이다. 그럼 여기에 있는 식대로 얘기하자면 운전 중에 얘를 R2라고 하고요. 얘는 SX2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SE2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외부 전원을 넣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외부 전원을 넣는다 이런.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I2다라고 하면 I2에 대한 식을 적어보면 I2는 임피던스는 루트 R2 플러스 R2의 제곱 플러스 SX2의 제곱 분의 SE2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E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거를 외부 전원을 더 인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얘네들이 일정하고 임피던스가 일정하고 얘도 일정하다라고 보겠습니다. I2도 일정. 임피던스도 일정.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도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자, SE2 하나는 플러스 EC고요. SE2 하나는 마이너스 EC예요. 그럼 결국에는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SE2와 이 외부 전원이 방향이 같은 거죠. 뭐요? EC를 2차 기전력과 반대 방향 또는 같은 방향 인가했을 때란 얘기예요. 하나는 같은 방향, 하나는 반대 방향으로. 그럼 여기서 순서대로 1번, 2번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인가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얘는 이 EC와 SE2를 어떻게 했을 때 반대 방향으로 했을 때고 얘는 동일한 방향으로 전원을 인가했을 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 EC를 증가하고 감소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거 볼게요.
얘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일정해야 된다고요. 얘도 뭐 해야 된다고요? 일정해야 된다고요. 그럼 EC를 자 반대 방향으로 했을 때 EC를 증가해 볼게요. 얘를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 값이 일정하려면 얘도 똑같이 증가해야 돼요. 얘가 어떤 K값으로 일정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해야지 얘가 일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EC가 증가하면 SE2도 증가해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SE2가 증가, E2라고 하는 건 변함없는 값이죠. 그럼 결국엔 뭐가 증가해야 돼? S가 증가해야 돼요. 슬립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증가해줘야 된다고. 그럼 슬립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속도는 감소한다는 얘기죠. 슬립이 증가하면 속도는 감소하니까. 아, 그러면 똑같이 EC를 감소시켜 볼게요. 얘를 감소시킨다고요. 그럼 얘는 똑같이 감소해야지 K값이 일정하겠죠. 그러면 SE2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슬립이 감소해야 된다는 얘기고 결국에는 속도는 증가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즉 결국에 EC 값을 증감을 통해서 속도를 증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더라. 근데 얘를 EC라고 하는 외부 전원을 SE2와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동일한 방향일 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EC를 증가해 볼게요. 얘를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 값이 일정하기 위해서는 얘는 감소해야 돼요. 결국에는 SE2가 감소해야 된다고요. SE2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슬립이 감소한다는 얘기고 결국에는 속도는 증가한다는 얘기.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얘랑. 그럼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EC를 여기서 감소시킨다면 얘를 감소시키면 얘는 증가해야 되죠. 일정하기 위해서. SE2가 증가하게 되고 SE2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슬립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속도는 감소한다. 이게 2차 여자법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EC를 조정하는 거잖아요. EC를. 그렇죠? 여기에서 EC를 어떠한 방법으로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크레머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세르비우스 방식이라는 게 있더라 이거죠. 이 EC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그냥 종류만 여러분들이 이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크레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도전동기의 직류 발전기를 직결하고 발전기의 직류 회전자 변류의 직류층 연결. 그럼 회전 변류기가 뭐냐? 회전 변류기는 뭐 교류를 직류로 또는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그러한 장비예요. 그럼 크레머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회전자가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슬립링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얘는 IM, 권선형 유도전동기. 그럼 얘는 회전할 거고 여기에 뭘 쓰냐면 직류 발전기를 써요. DC 제너레이터. 그럼 얘는 직류가 나오겠죠. 그럼 직류를 여기에 회전 변류기라는 걸 써요. 회전 변류기. 회전 변류기 이거 DC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DC일 거고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AC가 교류가 돼요. 그럼 이것을 이제 여기에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EC인 거죠. EC. 그러면 EC에 대한 값을 조정해야 되잖아요. 올리고 내리고 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올리고 내리고 하려면 뭘 하면 돼요? 이 DC를 올리고 내리고 조정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를 바꾸는 건 여기 직류 발전기에서 그걸 바꾸겠네요. 그러면 이 DC 전압을 조정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IF. 계좌 전류를 조정하면 계좌 전류를 올리고 내리면 여기는 전압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EC라는 전압이 바뀔 거고 슬립링을 통해서 2차의 전압이 바뀌게 되겠죠. 이것이 크레머 방식이에요.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 크레머 방식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라는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세르비우스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를 여기다 연결했잖아요. 그죠?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연결했다고요. 근데 세르비우스 방식은 여기에 연결하지 않고 별도의 전동기에 연결해서 하는 방식이 세르비우스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래서 크레모 방식과 세르비우스 방식은 이런 거구나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속 접속법을 보겠습니다. 종속 접속법 읽어볼게요. 2대 이상의 유도전동기를 사용하여 한쪽의 고정자를 다른 쪽 회전자와 연결하고 기계적으로 축을 연결하여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뭐 직렬 종속법, 뭐 병렬 종속법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유도하진 않겠고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종속접속법은 그대로 2대 이상의 유도전동기를 사용하여 한쪽에는 고정자를 다른 쪽 회전자와 연결하여 기계적으로 축을 연결하고 속도 제어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유도전동기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삼상 전원에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편의상 L1, L2, L3. 그럼 권선형에서 여기에는 슬립링이 이렇게 있네요. 슬립링. 그쵸? 그거를 얘 축과 똑같이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유도전동기 1번, 얘는 유도전동기 2번 이렇게 써보면 자, 종속접속법 가동은 자, 얘도 여기에 이제 슬립링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 둘, 셋. 그쵸? 자, 그랬을 때 얘는 전원을 이렇게 얘를 전원 이렇게 여기 전원을 이렇게 연결하고 그럼 여기에는 극수 P1이 있을 거고 여기 극수 P2가 있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슬립링을 통해서 외부 저항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직렬 종속법 가동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전원을 여기 슬립링에서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전원의 주파수는 SF가 돼요. 그랬을 때 얘네들에 대한 속도 N은 이 극수를 합친 것 P1 플러스 P2분의 120 F 이게 되더라. 이게 가동 접속법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동 접속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차동 접속법은 얘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원래 전원이었잖아요. 그죠? 전원이었는데 우리가 슬립링에 연결되는 것을 얘는 슬립링이 여기에 연결됐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연결됐을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슬립링끼리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쪽 전원에서 원래 전원에 연결되는 것에 가변저항을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이게 직렬 종속법 차동입니다. 그랬을 때 얘의 회전 속도 N은 P1 마이너스 P2 120 F 이렇게 됩니다. 이게 차동 접속법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병렬 접속법은 뭐냐면 병렬 접속법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뭐 슬립링이 연결되어 있겠죠. 그건 동일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전원이 동일하게 전원에 그대로 연결됩니다. L1,
L2, L3. 이것이 병렬 종속법이 됩니다. 이때 속도 N은 P1 플러스 P2분의 2 곱하기 120F가 됩니다. 근데 종속 접속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직렬 접속법 가동, 차동, 병렬 접속법일 때 이 속도에 대한 식을 아는 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보다는 종속 접속법이 뭔지 그림으로 이런 거구나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 공식이 이거다라고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유도전동기의 역회전입니다. 이 삼상 유도전동기 역회전은 아주 쉬운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3선 중 2선만 교차해서 연결을 하면 역회전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삼상 유도전동기는 회전자계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A, B, C 상의 순으로 회전자계가 발생을 했을 때 두 개의 선을 바꾸게 되면 이 회전자계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따라서 회전자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여기에 유도전동기가 있고 원래 상순이 A, B, C 순으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겠습니다. A, B, C.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유도전동기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도전동기를 똑같이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자, B선은 제가 그대로 그냥 두고요. B선은 그대로고 A선은 C선에 들어갈 곳에 연결을 하고 C선은 A선에 들어갈 곳에 제가 연결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보나마나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 이것에 대한 벡터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는 A상, 여기를 B상, 여기를 C상 이렇게 보죠. A, B, C. 그럼 상회전 방향 같은 경우에는 A, B, C니까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A 방향의 시계 방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데 자, 얘 보면 B는 그대로 있고 A와 C만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그려보면 B라는 벡터는 그대로 있고요. A와 C의 방향만, 얘가 A가 되고 얘를 C가 된다. 이거 두 개만 자리를 바꿨다는 얘기죠. 그럼 상회전 방향을 보시게 되면 A, B, B, C, C, A가 되죠. 그럼 얘는 지금 반시계 방향이 됐습니다. 얘에 대한 벡터는 얘가 되는 거예요. 즉 3선 중에 2선을 바꾸게 되면 회전 자계의 방향이 반대가 돼서 유도전동기는 역회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회전은 삼상 유도전동기는 2선만, 즉 임의의 2선만 바꾸면 역회전이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삼상 유도전동기의 제동법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전동기를 기동하고 그 다음에 속도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역회전도 했고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는 전동기를 세워야 되겠죠. 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제동에 있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느냐?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발전제동과 회생제동과 그 다음에 역상제동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발전제동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제동은 뭐 어렵지 않게 여기에 삼상 유도전동기에 고정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서 고정자 권선이 이렇게 Y자선 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회전자가 여기에 이렇게 있겠죠. 뭐 회전자를 그냥 편한 의상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회전을 할 것입니다. 자, 발전제동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자, 여기에는 원래 A, B, C 상의 삼상전원이 가해지고 있었죠. 근데 얘를 제동하기 위해서 여기를 전원으로부터 분리하고요. 전원으로부터 분리하고 두 선을 묶어서
얘와 얘 간에 직류 전원을 인가를 합니다. 이렇게 직류 전원 인가.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 이 고정자의 직류 전원을 인가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직류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모습 볼 수 있나요? 여기에 이 고정자에 의해서 N극과 S극이 만들어집니다. 왜 N극과 S극은 직류 전원을 이렇게 연결해서 만든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고정자에 의해서 이러한 계자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즉 얘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계자가 된 겁니다. 차속을 만드는. 그리고 나서 이 회전자는 관성에 의해서 계속 회전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얘는 관성에 의해서 회전을 할 것입니다.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직류 발전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직류 발전기가 돼요. 근데 회전자를 보니까 이 유도전동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단락이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는 큰 단락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단락전류가 흐를 것이고 이 회전자 저항에서 바로 동손이 발생을 할 것이고 이 동손은 다 열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제동 토크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발전제동의 원리입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자, 유도전동의 고정자 1차 권선을 전원으로부터 분리한다. 그리고 두 단자를 합하여 한 단자 사이에는 직류 여자 전류를 공급한다. 이게 뭐예요? 직류 전원을 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속을 만드는 전류를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뭐로 만들겠다? 계자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고정 자계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로 인해서 회전 전기자용 교류 발전기가 되고, 그죠? 직류 발전기라고 하면 안 되네, 그죠? 직류 발전기 하려면 브러쉬와 정류자가 있어야 되는, 브러쉬와 정류자가 없으니까 그냥 발전기가 되는 거죠.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교류 발전기가 되고 회전자에는 2차 단락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 이거죠. 그로 인해서 단락 전류로 인해 제동 토크가 발생을 할 거고 빨리 정지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발전에 의해 발생된 전력은 회전자 동손으로 소비가 됩니다. 근데 농용 유도전동기에서는 이 회전자가 이 열에 의해서 과열될 우려가 있습니다. 7번째, 회전 속도가 클 때는 제동 토크가 크지만 저속에서는 그 토크가 작다라고 하는 결점이 있습니다. 이게 유도전동기의 발전 제동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회생제동을 보겠습니다. 자, 이 회생제동은 자,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고정자가 이렇게 Y결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 회생제동은 마찬가지로 이 전원으로부터 분리를 하게 됩니다. 전원으로부터 분리를 할 것이고 이때 회전자는 관성에 의해서 회전을 하겠죠. 그럼 이 관성에 의해서 얘는 회전을 하게 되고 얘는 전원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을 때 얘는 뭐가 되겠어요? 바로 발전기가 되죠. 무슨 발전기? 유도 발전기가 됩니다. 그 이 유도 발전기를 다시 전원으로 공급하면서 제동하는 방법이 회생제동입니다. 그런데 전원을 분리했는데 어떻게 전원으로 가느냐라고 궁금증이 생기겠죠. 실제 전원을 분리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전원이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였죠. 그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동을 하기 위해서 회전자는 지금 회전을 하고 있고요. 회전을 하고 있고 전류는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갑니다. 그럼 여기에 이 전원에 전압을 낮추게 되면 그렇죠? 전원의 전압을 낮추게 되면 여기에 발전된 전압이 전원 전압보다 어떻게 높게 되면 전력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즉 회생제동은 정지하기 위해서 전원 전압을
낮추면 얘가 유도 발전기가 되어 그 전원으로 다시 전력을 공급하면서 제동하는 방식이 회생제동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유도전동기를 유도발전기로 제동하면서 변환 전력을 전원에 반환하는 방식이다. 토크는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제동 토크가 되어 발전기로서 동작한다. 전력 중 일부는 권선의 열로서 소모가 되고 대부분은 전원으로 반환이 되므로 아주 효율이 좋은 제동 방식이다. 권상기나 크레인 등에서 중량물이 강화될 때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회생제동은 쉽게 얘기하자면 회생제동은 제동을 할 때 관성에 의해서 유도 발전기가 되고 이 발전된 전력을 어디로? 다시 전원으로 공급하여 제동하는 방식으로서 아주 효율이 좋은 제동 방법이며 권상기라든가 그다음에 크레인 등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역상 제동입니다. 영어로 하면 플러깅 제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역상 제동 같은 경우에는 역회전 토크, 즉 역회전을 가해서 역토크를 가해서 급제동하는 방식이 역상 제동입니다. 읽어보면 회전하고 있는 삼상 전동기를 급정지할 경우 사용이 됩니다. 전동기입니다. 전동기를 급정지할 경우 사용한다. 1차 측의 3선 중 2선을 바꿔서 회전자기의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하면 전동기는 강력한 제동 토크를 발생합니다. 즉, 이 전동기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회전자기를 반대로 해버리게 되면 역방향의 토크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급제동할 수가 있습니다. 저속이 될수록 제동력은 커져서 더 빨리 제동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동 시 반대 방향으로 가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2차전을 충분히 크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역상 제동은 여러분 아까 역회전할 때 뭐예요? 두 개의 선을 바꿨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역상 제동은 두 선에 바꿔서 역토크를 가해서 급제동하는 방식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째는 유도전동기의 시험 및 측정입니다. 시험 방법에서는 자,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헤일런드 원선도를 얘기할 때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항 측정은 고정자의 저항을 측정하는 것이고 무브화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무브화 동기속도를 회전하게 두고서 전압과 전류와 전력을 측정해서 여자 전류라든가 철소원이라든가 여자 어드미턴스를 측정할 수가 있겠죠. 구속 시험은 회전자가 회전하지 못하도록 구속해 놓고 전격 전류가 흐르게끔 해서 전압, 전류, 전력을 측정함을 통해서 동선과 임피던스 전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항 측정과 무브화 시험과 구속 시험 같은 경우에는 유도전동기 등가르를 그리기 위해서 구하는 시험이 되겠고요. 이로 인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헤일런드 원선도를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부하 시험이 되겠습니다. 유도전동기의 특성을 우리가 알 때에는 헤일런드 원선도에 가지고 즉 전류의 벡터 궤적을 가지고 이 전동기 특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헤일런드 원선도를 보고 전류 벡터 궤적을 보고 이 전동기 특성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하를 걸어놓고 이 유도전동기를 시험할 때도 있겠다. 그렇죠? 읽어보면 삼상 유도전동기의 특성 원선도에 의해 구하는 것이 보통이나 실제 부하를 걸어놓고 하는 실부하법이 사용될 때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실부하법이 더 정확하겠죠. 근데 실부하법을 할 때 이 부하를 어떤 거를 달아놓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 다이나모미터라든가 와전류 제동기라든가 프로니스 브레이크라든가 손실을 알고 있는 직류발전기를 부하로 놓고 유도전동기 시험을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하 시험의 실부하법으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슬립의 측정입니다. 슬립의 측정. 자, 슬립의 측정은 여러분들 회전자 2차 주파수는 SF1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회전자의 주파수와 고정자의 주파수를 알면 슬립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슬립 S라고 하는 것은 동기 속도 ns분의 ns-n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동기 속도는 이미 알고 있죠? 왜? 동기 속도 ns라고 하는 것은 p분의 120f니까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동기 속도는 계산해 의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전자의 속도만 알면 슬립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자, F1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슬립을 알기 위해서는 회전자의 주파수를 알거나 또는 회전자의 회전 속도를 알면 슬립을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슬립을 측정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되면 자, 회전계법 읽어볼게요. 회전계로 직접 회전수를 측정하여 슬립을 구하는 방법. 뭐란 얘기입니까? 회전자의 n을 알아서 그죠? 이 공식에 의해 슬립을 알겠다 이거죠. 그게 회전계법, 즉 회전자의 실제 속도를 측정해서 슬립을 계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네요. 2번, 3번, 4번. 자, 2번은 직류 밀리볼트 계법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슬립링 사이에 가동 코일형 밀리볼트계를 연결하여 2차 주파수를 측정한다. 여기에 보면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여기에 슬립링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전압이 뭐예요? 바로 SE2잖아요. SE2. 즉 밀리볼트계. 이 전압을 측정해서 뭐 SE2를 내가 측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E1을 알고 E2를 알면 슬립을 알 수 있겠네. 그렇죠? 그게 직류 밀리볼트계법이겠죠. 그러니까 즉 요 사이에 전압을 측정해서 슬립을 알겠다. 그 다음 세 번째 수화기법. 수화기법은 여기다 전압계를 놓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쉽게 얘기하면 스피커를 넣는 거예요. 스피커. 이렇게. 스피커. 그러면 여기 있는 전압의 파형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사인파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읽어보면 밀리볼트계 대신 수화기를 슬리밍 사이에 대면 2차 주파수 1Hz마다 2회의 소리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1Hz마다 요때 소리가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로 인해서 2차 주파수를 알 수 있다. 알 수 있네. 그쵸? 결국에는 소리가 나는 개수를 세서 슬립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로보스코프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 회전 축에 이런 걸 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원판을 달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격자마다 이렇게 검정색을 이렇게 여기는 검정색, 흰색, 검정색, 흰색, 검정색 이렇게. 근데 이거의 개수는 이제 극수랑 같아야 돼요. 여기 있는 극수랑. 그러면 그리고 나서 여기에 연결을 해서 여기에 뭐냐면 전등을 넣는 거예요. 전등. 그럼 얘를 전등을 쏘면 여러분들 이 스트로보 효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물방울이 계속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물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이 떨어지는 속도와 주파수와 동일하게 빛을 쐈다 껐다 쐈다 껐다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물방울이 공중에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물방울은 계속 똑같이 똑똑똑똑 떨어지는데 얘 떨어지는 주파수와 동일하게 빛을 쏴줬다가 껐다 쏴줬다 꺼졌다 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얘가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 전등으로 동일하게 껐다 켰다 껐다 켰다를 하면서 얘를
얘는 얘랑 같이 회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얘의 어떤 속도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회전 속도를. 그로 인해서 슬립을 측정할 수 있다. 이게 스트로보스코프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슬립에 측정하는 게 얘네들이 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러한 방식으로 슬립을 측정할 수 있는데 슬립을 측정하는 게 회전계법이라든가 직류 밀리볼트계법이라든가 수화기법이라든가 스트로보스코프법이 있다라는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